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첫 번째 정치오답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실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일화 실패를 두고 오히려 단일화를 했었으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IMF를 맞았으면 그 혼돈스러운 것을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이 엎어쳤을 것이다. 그래서 5년에 그치고 그 뒤로는 아예 망가졌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는 뭐 꿈도 못 꿨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정말 틀린 얘기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IMF 때 뭐 많이들 힘들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 저는 나이도 어렸었고 이제 막 그 20대 막 갓 들어왔을 때라 아직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사는 사람이었고 뭐 그래 봐야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나 하는 정도였지 뭐 크게 뭐 그리고 또 저희 집이 뭐 그냥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자였다가 IMF 때문에 폭삭 망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힘든 체감이 엄청 심했겠죠. 근데 특별히 더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힘든 정도, 뭐 그 정도 그냥 별로 경제적인 그런 거를 잘 따져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한테 IMF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주변에 좀 부자로 살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 다니던 거 뭐 휴학하고 뭐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군대도 사람이 엄청 몰리니까 진짜 뭐 대기표 받고 갔어요. 대기표 뽑아놓고 기다리다 갔어요. 네.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뭐 사업 망하신 분들도 많고 가게 문 닫은 사람도 많고 뭐 노숙자분들도 엄청 늘어났고 뭐 기업 망하고 뭐 난리 났었죠. 예. 아무튼 이렇게 IMF 때문에 나라 전체가 뭐 거지가 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 그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벗어났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김대중 대통령 혼자 한 거냐? 그건 아니겠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여태까지 살려왔는데 나라 망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했고 국민들이 뭐 금모운동이라든가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민심 자체가 움직이는 뭐 금모으기 자체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모으기를 할 만큼 이게 사람들의 운동, 뭐 밑바닥부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IMF를 이겨냈어요. IMF 이겨내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을 물려줄 때 그나마 어떤 구멍가게라도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거죠. 아무튼 그렇게 IMF를 이겨낸 경력이 있는데 그렇게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탄탄하셨거든요. 근데 IMF가 왔을까?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왔다고 하더라도 김영삼 정권은 뭐 얘기들 많죠. 김영삼 뭐 IMF가 먹고 할 정도로 진짜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이라 어떤 것을 해야 IMF를 이겨낼지 김영삼 정권에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서 만약이란 하나만 한 이야기지만 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단일화가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거다. 이런 말은 저는 일단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덕에 노태우가 됐잖아요. 노태우가. 이거는 아니죠. 네. 6.29 선언을 한 뒤에 그 6.29 선언을 한 당사자인 민정당 대표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의견을 전혀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할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먼저 단일화 실패라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정과 그 원인 뭐 이런 거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87년 5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때만 해도 이렇게 둘이 손잡고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사진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시작한 통일민주당이 왜 갈라섰을까요? 그렇게 한 거는 뭐몇 가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거의 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원인을 보자면 한 15년 이상 된 어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온 두 명의 정치인이 길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라서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71년도 대선에서 박정희랑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진짜 박빙의 승부를 했죠. 그래도 말이 박빙이지 뭐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건데 박정희가 부정선거 뭐 장난 아니었죠. 예.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부정선거를 해서 겨우 이겼는데 이게 계속되고 김대중이 또 나오면 부정선거를 해도 질 수 있잖아요. 질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을 엄청 탄압했어요. 진짜 뭐 아시다시피 김대중이 뭐 유신 이후에는 일본에 망명하고 뭐 납치되고 체포, 사형 선고까지 됐잖아요. 미국도 갔죠? 거기서 뭐 박지원도 만나고 했죠. 하여간 국내에서는 거의 힘이 없었어요.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지 못했어요. 하나의 기둥이 그렇게 약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김영삼이 오히려 이제 커졌죠. 그렇게 막 힘을 많이 발산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김대중에 비해서는 기틀을 진짜 잘 다졌어요. 이때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으로 되게 제약을 많이 당했죠. 그래도 국내에서 김영삼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뭉치는 중심에 있었고 핵이 됐었고,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은 김대중이 없으니까 물밑에서만 있었죠. 예,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 뭐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뭐 이렇게 창당하는 데 있어서 모두 거의 김영삼계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김대중계는 좀 물밑으로 거의 꺼져 있는 마이너 리그였고 김영삼계가 아무래도 메이저에 있었죠. 그래서 좀 주도적인 자리, 뭐 요직 이런 거는 거의 김영삼계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지구당 위원장 같은 거, 지역 지구당 위원장은 그 당시로 보면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그런 당직인데 이런 거는 거의 다 김영삼계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김대중계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당지 보스가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은 김영삼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김영삼이 자기한테 불리한 게임을 하려고 그걸 놓겠어요? 안 놓죠? 그죠? 그러면은 김대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불만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앞으로도 뻔히 이렇게 가져가면은 자기한테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우리 그러자고 뭉친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이미 월세 내던 사람이 전세 살다가 좀 있으면 건물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뭐 그 한 사람의 권력욕보다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당시는 더 심했죠. 왜냐면은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인물 정치였거든요. 이때는 김대중이라는 인물, 김영삼이라는 인물 이렇게
양대 산맥 밑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안 챙겨줄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골이 깊어졌고, 뭐 불리하지만 양쪽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6월 항쟁 이후에. 예. 근데 이제 둘 다 양보하겠어요? 안 하죠. 6월 항쟁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죠. 1987 보셨죠? 영화. 예. 거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규모 그 국민들이 나서서 권력을 꼬꾸라뜨린 건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진짜 되지도 않는,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뭐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단 경선에서만 이기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막 제일 심한 사람이 있죠. 예. 지금 경기도 도통령을 하고 계시는, 예. 이재명 도통령님. 예. 그 사람은 제가 원래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막 열렬히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사이다 같은 발언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잘 몰랐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고, 보여주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방송이나 언론 같은 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가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것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잘하는 것 같잖아요.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한 것처럼 이때도 실패한 이유는 뭐 서로 잘났다고, 이건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대통령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예. 이재명도 그런 마인드였죠.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신경 안 썼잖아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재명 이 대통령 이 사람도 그렇고. 딴 사람들은 이제 죽도 들고 와가지고, 자, 우리끼리 대련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연습 삼아 이제 하려고 보호구 차고 마로 나왔는데, 혼자 사심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랬죠. 경선이 끝나고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하시고 차기는 그래도 이재명이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지지자들이 이게 손에 피 묻히는 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안 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때부터 막 뒤져봤죠. 근데 너무 심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보게 되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까는 거는 뭐 아주 그냥 도배를 했었죠. 그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이게 실제로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제가 자꾸 그런 글만 올리니까 저랑 패절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한 거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희 신념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는 거고요. 예. 예. 6월 항쟁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이 두 분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서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양보하면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게 경선만 이기면은 무조건 나간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냐면은,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인물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밑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정치인들 뿐 아니라 뭐 그 당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문화인들, 뭐 교수, 선생님들,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었죠. 대학생들, 뭐 하다못해 정치계를 떠나거나 이제 제야에 있는 분들, 뭐 종교계까지 전부 해서 김영삼이 돼야 된다, 뭐 김대중이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결국은 경선은 안 됐어요. 뭐 뻔히 보이잖아요. 경선하게 되면은, 또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경선장에서 경선 딱 끝나니까 부정 경선이라고 막 연호하다가
결국에는 안철수까지 연호하더라고요. 안철수. 예. 당시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죠. 왜 그렇겠어요?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애초에. 뭐 제가 사진 제일 많이 쓰던 거 있죠. 예. 다음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게 이제 끝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페이스북이나 뭐 보면은 뭐 세월호 리본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들 사진을 걸어놓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정말로.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럴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예 이 혼란스러우니까 경선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둘 중에 합의 봐서 한 명이 져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합의 쪽으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이제 간 거예요, 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쉽지가 않죠. 뭐 양쪽을 그 옛날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사신들이 와서 뭐 이쪽 왕한테 와가지고 뭐 우리 왕이랑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교를 맺읍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이랑 친한 인사들이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서로 굽히지 않는 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둘 다, 양쪽 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점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싸우면 그렇잖아요. 싸우면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게 가장 해결하기 쉬운데 자꾸 남한테 얘기를 걸러서 듣게 되면은 자꾸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만 분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둘이 골이 깊어지는 게 점점 선명해지니까 이들을 지지하던 민주화 운동 세력도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뭐 크게는 세 가지로 분열했죠. 후보 단일화, 비판적 지지, 독자 후보 추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열을 했어요. 독자 후보 추대는 그 민중 후보 백기환 후보 단일화 쪽은 군부 보수 세력하고 거부감이 적죠. 김영삼이 아무래도 경상도 쪽에 뿌리가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김영삼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좀 더 완충적일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 쪽이었고, 김대중이 돼야 진짜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게 진보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지지 쪽에 붙었는데,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을 빼고는 거의 진보 쪽이니까 김대중 쪽에 붙었겠죠. 당연히. 민주화 때문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게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동교동하고 상도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후보 단일화까지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으면은 하나 마나한 얘기죠. 예. 제야에서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했냐면은 일단은 김대중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전라도가 지금 그 빨갱이가 많이 그 프레임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큰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걸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이번엔 대선 후보로 나가고 당권은 김대중 씨한테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물밑 작업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 하자는 발표만 앞두고 있었는데 김영삼 씨가 갑자기 딴소리를 한 거예요. 71년도 얘기를 한 거죠. 네. 김대중하고 유진선하고
대선 후보와 당권 이렇게 분리하다가 당하고 선대위하고 뭐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망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대선에 나가고 당권도 자기가 가지고 갔겠다. 그래야지 손발이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당연히 안 받죠. 받겠어요? 안 받죠? 그렇게 해서 무산된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에서 많이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은 국내에서 털을 다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김영삼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떤 인사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김대중보다는 김영삼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거가 자꾸 들릴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귀가 거슬리겠죠. 그런 얘기 하면은.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가 나가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예? 그랬던 거죠. 첫 번째 단일화 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 단일화 위원회가 있었고, 아까 그 제야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김영삼이 틀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토론회, 여기가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판적 지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 뭐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거의 김대중을 많이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영삼이 연설하려고 올라갔는데 막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지지율도 높고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빡 돌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좋다고 이제 막 하고 그랬겠죠. 당연히 맨날 어디 가서 양보나 하라는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 기분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통일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렇게 자기 원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탈당을 합니다. 뭐 이것만 보자면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뭐 탈당한 거 이런 걸 연상을 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항상 정치적으로 의도를 보시고 해야 돼요. 최근에 그 삼성 그 이재용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도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재용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씨, 문재인 저럴 줄 알았다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원래 욕하기 좋아하는 새끼들하고 분탕질 치고 싶어 하는 새끼들하고 지지율 깎아먹고 싶어 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의도. 이재용의 의도는 뻔하죠? 잘 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구애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이성을 좋아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범죄고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해도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것과 그걸 받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랑 고백을 받았다고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이 이재용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뭐 얼굴에 막 미소도 존나 이상한데 막 그거 억지로 억지 미소 져가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설설 기고 막 굽시굽시하고. 그러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90도 인사가 아니라 큰절하고 다니고 무릎 꿇고 쫓아다녀도 절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먹을 사람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도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어떤 상황만 판단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때 상황 같지만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아무튼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식이었으니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만 내가 발탁이 된다면 그런 대선뽕이 지금이랑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던 거죠. 완전히 억눌리고 막 핍박받고 사형 선고받고 가택연금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지금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노태우는 어땠냐? 지지를 받았냐? 예, 지지를 받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언론이라든가 기득권들, 뭐 기업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뒷배경에서 돈 대주고 뭐 난리 났었으니까. 그래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유세를 하면은 막 계란도 맞고 막 돌도 맞고 하도 막 그러니까 유세 중단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김영삼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죠. 근데 김대중하고 단일화를 실패해버리니까 김영삼이 가지고 있던 그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노태우는 거의 선거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딱 봤을 때 대두되는 이름이 자기보다는 김대중, 뭐 김영삼 이렇게 자꾸 거론되고 자기네 어디 유서 다니면은 뭐 자꾸 계란 맞고 돌 맞고 막 욕 먹고 이러는데 힘이나 나겠어요. 아무리 돈으로 처발른다고 해도 실제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가장 낮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잖아요. 진짜 둘 중에 김영삼, 김대중 중에 한 분이 좀 양보를 했다면은 절대 노태우는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오고 지금 하는지 제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여기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둘이 양보를 안 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 거잖아요. 진 거. 완전히. 시작부터 진 거예요. 노태우는. 지금 자한당, 밤이당 뭐 이런 애들처럼 시작부터 진 거예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서로 굽히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잘하면 내가 쟤네 어부지리로 먹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양쪽이 단일화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이면 민정당 측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둘이 싸우는 것만 봐도 그냥 자기가 이길 게 뻔한 게 점점 보이는 거죠. 지금 보세요. 조중동 뭐 종편 이런 데서 이재명 도통령을 안 까잖아요. 예, 그냥 거론만 설렁설렁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을 죽여버리면은 친노 세력이 힘이 더 강해지겠죠. 지금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 내부에서 부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나쁜 놈이다, 개새끼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들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재명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까잖아요. 근데 얘네들만 안 까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김용민이나 이동영을 까는 이유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내부 분열이 있고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을 까면 그 이재명의 세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 문표가 강해지고 이 강해진 문파는 오렌지들을 다 물리치겠죠. 약하니까. 그죠? 그 사람 몸에 병균 그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세면은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지. 근데 아픈 이유는 백혈구가 많이 상처를 입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때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백혈구가 지면 죽는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문파들이 오렌지를 물리치면은 민주당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안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적폐들의 목표는 다음 대선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그 자신도 없고 지금 기틀도 다 부서졌잖아요. 완전히 누가 믿지도 않고. 근데 4년도 안 남았잖아요. 구구 꼴통들이 살아나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다시 권력을 가져올 그런 가망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네들은 이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더럽혀졌고 한데 민주당은 건강하고 말끔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옷에다가 똥도 묻히고 옷도 찢어놓고 냄새도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응? 누가 묻혔나 안 묻혔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묻혀있는 상태, 찢어져 있는 상태만 보겠죠, 옷이.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역시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오답노트의 첫 시간을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실패를 가져온 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전두환 우리가 워커발 작살냈잖아요. 그렇게. 응? 그렇게 했는데 그 하수인이었어요. 노태우는. 6.29 선언도 전두환이 쪽팔리니까 노태우야 네가 가서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지점을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지난 일이니까 뭐 바꿀 수도 없죠. 김영삼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오로지 있는 거는 신념인데 신념만 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정의롭다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의 신념을 자기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지켰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은 사람 딱 한 명, 김영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회 작살낸 거하고 금융실명제 한 거. 이 두 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으면 절대 못할 일이거든, 진짜. 그렇게 앞뒤 안 재고 막 칼로 베고 망치를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계산하고 다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혹여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었을 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회랑 뭐 금융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김영삼이 잘했죠. 근데 그거 말고 IMF 하나만 보면은 낙제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IMF는 그 당시에 큰 일이었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 김용민하고 이동영이 욕먹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문파하고 뭐 이재명 지지자하고 이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을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는 옳은 일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난 대선 경선 때처럼 딱 부러지게 해주면은 걔네들이 입도 못 뻥끗해요. 자기네들이 입 뻥끗할수록 점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실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극문이 소수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새끼들이 소수다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 숫자에서 비교를 해보면 극문도 소수고 오렌지도 소수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표 찍어준 사람들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극문 아니면 오렌지 나는 어떤 범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단위는 넘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많아야 뭐 몇백만인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뭐 이번에는 누가 돼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으면 아 맞나 보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뭐 맞잖아요. 잘 몰라요. 뭐 오렌지가 뭐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김부선이랑 뭐 아니라던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 뭐 삼성만 해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여론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영하고 김용민은 아예 뭐 커밍아웃 했잖아요.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욕 먹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누가 잘했네, 누구는 안 되네. 이런 거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노려서 하는 게 또 그 부분이고 이재명 도통령 당사자는 더더욱 뭐 그런 건 되게 잘 알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얍삽해서 그렇지. 얍삽하고 교활해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 너무나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는 경험해봤죠. 어? 옛날 과거 조중동이 써대는 뻘글들 종편에서 막 24시간 떠들어대면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랑비 옷 쫓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자꾸 들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뭐 낙곰수, 뭐 이의제의 뭐 그런 거 과거에 들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때 들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자꾸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 혼자 싸워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낙곰수랑 이의제이뿐 아니라 뭐 더 많은 분들 많죠. 뭐 굳이 팟캐스트가 아니라도 영화 안에서도 뭐 정우성 씨도 마찬가지고, 김의성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에 대해 욕을 해라, 마라, 뭐, 넌 찌찌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경공 김 씨에 대해서, 다른 건 전 진짜 안 할게요. 정말 이거. 해경공 김 씨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고 여론을 만들어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오히려 막 국민들이 돈 모아서 광고하니까 딴 데는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막 또. 그러니까 조선일보했다 그런 거만 욕하고 집회 나가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러는 거 비아냥대기만 하고. 응? 누구 편을 든다는 게 꼭 나는 제 편이야 해서 편을 규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고 은연중에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게 더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그죠? 이동영이 그랬죠. 자기들이랑 관계없으니까 이재명 욕이나 하라고. 왜 내 욕을 하냐. 씨발 300만 스피커 400만 스피커 어디 맛이나 좀 볼래냐. 뭐 이런 개소리 했죠. 지금 누구 때문에 오렌지 새끼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얘네들이 이 오렌지 새끼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이동영하고 김용민이 아주 그냥 1등 공신이 진짜예요.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어도 지지해준 게 맞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 오렌지 새끼들은. 김용민 아시죠? 그 사람 믿을만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이 이재명 잘못한 거 없다고 해주는데 이재명 지지해야죠. 이런 소리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 김용민, 이동영 이런 사람들 딱 누굴 적으로 딱 지지를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오렌지 새끼들은 쟤네들 똥파리 새끼들이 이 사람들 욕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영 믿어요, 못 믿어요? 믿는데. 그런데 쟤네들이 싫어하는 거는 쟤네들이 틀렸으니까 싫어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딱 이동영과 김용민 둘만 찝어서 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적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선을 넓혀서 얘도 찜 묻었다, 쟤도 찜 묻었다, 쟤도 이재명이랑 친하다, 얘는 이동영이랑 절친이다, 쟤는 김용민하고 밥을 먹었네,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다 적이 돼요, 나중에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래 친하던 사람들이 2명 있다고 쳐요. 되게 친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들은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해요? 가장 이 불교신자한테 착한 애라면은 나는 미안해. 나는 불교 믿는 사람이라 교회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이 사람이 예의 바르고 매너도 좋은 거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래 나중에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그 사람 연락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전화 와도 막 문자 씻고 막 이러죠.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랑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쟤 좀 이상한 애야. 막 헛소리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헐뜯고 흠잡는 소리만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보면은 내가 바보나 쪼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커밍아웃 한 새끼들 있잖아요. 걔네들 아니면은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김용민하고 이동용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김어준, 뭐 주진우, 문성근, 표창원, 손혜원, 뭐 최근에는 최재성까지 막 물고 늘어지죠. 그렇게 적이 늘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쟤네들은 원하는 거고.
그렇게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자들을 상대하는 게 쟤네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적폐들 입장에서. 같이 지저분한 새끼들끼리 싸우는 게 자기네들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폐들은. 그리고 이재명은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극문 똥파리는 아니에요. 걔 중에는 그 작전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 아닌 사람들을 자꾸 지목해서 확산시키는 애들 있죠. 진짜 같은 얘기인데 가짜인 얘기들 막 그런 걸로 얘 아닌 것 같아. 얘가 뭐 이재명이랑 친한 것 같아. 얘가 어디서 후연분 이런 거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얘네들 말을 듣고 막 하다 보면 진짜 전선이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방금 얘기했죠. 불교 신자랑 그 기독교 신자 얘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는 그냥 잘한 거 딱 한 장면만 보고 칭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욕하려면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딱 잘못한 것만 보고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문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한 게 이게 아니라 앞에 어떤 전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욕을 했지만. 근데 칭찬은 내가 칭찬했어요. 한 장면을 보고. 아, 이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참 잘했다. 착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뒤 전말을 보고 얘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저게 잘한 게 아니군요. 라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걸 욕한 사람은 제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꾸 그렇게 되면 내 신뢰가 자꾸 깎여요. 그래서 칭찬하고 욕하는 거랑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되고 아무한테나 다 손가락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어디서 흘러들어온 얘기인데 나랑 SNS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포스팅한 걸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로 포스팅을 해버리면은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해버리면은 그게 그냥 내가 동조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내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고 일단은 이동영하고 김용민만 깝시다. 그러면은 주진우랑 김호준은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전선을 늘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영하고 김용민을 먼저 병신을 만들어 놓으면은 주진우랑 김호준은 마음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희망도 0.0001%라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요 지금. 오히려 김용민하고 이동영은 이재명 지지자라고 거의 커밍아웃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망가진 건 누구예요? 주진우랑 김호준은 완전 망가졌잖아요. 한 명은 숨고 한 명은 도망갔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됐어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한 김용민하고 이동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 흑화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 씨나 김부선 배우 둘 다 원래 진보 진영 지지자던 분들인 거 아시죠? 근데 이재선 씨는 그 노사모 회원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김부선 씨는 뭐 지난 광우병 집회에서 이재명 만났다 할 정도로 그런 운동 같은 거 참여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재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재선 씨나 김부선 씨 어떻게 됐어요? 진보 진영에 막 자기 얘기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꼴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화된다라는 게 이념하고 정체성이 바뀌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외통수까지 가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나 김어준이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일단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내가 안 물리잖아요. 일단 적을 칠 때 그 도망갈 구멍 없이 밀폐시켜놓고 잡아 죽이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도망가다가도 죽는데 반항을 하죠. 근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몰면은 그냥 도망만 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간다고 범죄자 낙인 찍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확신범이 될 때까지는 놔둡시다. 같은 이야기지만 뭐 이명박이 확신범이 아니어서 1년이나 바뀌어서 맘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확신범이지만 절차대로 말탈 없이 누가 봐도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봐도 막 진짜 막 자기가 원래 자한당만 찍어줬던 사람이고 이명박 펴줬던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그래 쟤는 깜빵 가야 돼 이렇게 수긍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스스로 바뀌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잖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다 욕했어요. 아시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먹은 게 아무리 봐도 주진우랑 김어준은 지네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확신된 것도 아니고 꼴랑 경기도지사 됐는데 걔네들이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거기서부터 갸웃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의심은 되지만 일단은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는 김용민이나 이동영 빼고는 일단은 놔두자 이 말인 겁니다.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는데요. 노태우가 당선된 건 그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 때문이죠.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 노태우가 취한 게 어떤 스탠스였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라는 반란 조직에 가까운 오렌지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죠? 그래도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싸웠죠. 근데 진짜 실제로 투표장 가서 표 찍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경선에서 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개봉해야 된다, 개도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정치에 그닥 관심이 없을 뿐인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현명하신 분들이고. 단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내가 관심 없는 분야니까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많이 읽었는데 읽지 않은 책이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인데 자기는 뭐 시집이 싫어. 그래서 시집을 안 읽은 사람이 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다. 진짜 저 사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은 지난 대선하고는 많이 달랐죠.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치밀했어요. 그죠? 오렌지 새끼들이 민주당 먹으려고 하는 게 장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봐요. 이명박이 언론 장악하려고 MBC에 낙하산 꼽아놓고 인사 관련 개같이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MBC를 장악하는 일이었어요?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봐도 MBC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MBC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명박은. 그냥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던 게 부서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최근에 또 포스팅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시청률 발표한 거. MBC가 꼴등이잖아요. MBN보다 꼴찌예요. 근데 이거 최승호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최승호 싫어합니다. 근데 최승호 싫어하는데 최승호가 됐다고 MBC가 꼴등이 됐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전에 이미 망가지고 부서지고 완전 사망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원한 거는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하려고 과일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막 똥 묻혀놓고 똥통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렌지 새끼들도 마찬가지래요. 민주당이라는 그럴듯한 거를 자기네들이 소수라서 먹을 수는 없다고 저희네들도 생각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부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지요. 맞아요. 소설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조금이라도 사상성이 있냐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뭘 얻어가냐. 얘네들이 이기려고 하는 데서 불법, 편법 이런 거 안 가리죠. 아군이 죽든 말든 뭐 안 가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작살나면은 일단 자한당은 살아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이 멀끔한 옷이 막 찢어지고 똥 묻어 있고 그러면은 옆에 거지 새끼가 서 있으면 똑같아 보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너도 나도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자한당이 살아나겠죠. 근데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모두 자한당 가는 거 아니죠? 예.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병신들이.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예? 지금 걔네들 지지율 봐요. 몇 프로인지. 정의당 좀 올랐죠, 오르기는. 근데 이게 저는 거품 잔뜩 낀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실제 가져간 의석수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랑은 그것 이상이지만 지금 뭐 총 득표수가 뭐 몇 프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한당을 꼴보기 싫고 민주당은 가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찍어준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 개박살 나왔을 때 자한당이 많은 걸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찔끔 가져가는 건데 이거 챙기려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상품권 얘기했죠. 성남시 복지 얘기도 했고, 도둑놈의 새끼들은 몇백억씩 세비 쳐가는 거, 세금 세비 쳐가는 거는 냅두고 자기 주머니에 몇백만 원 들어오는 게 그거라도 찢어먹자고 이 짓거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하는 게 도둑질 하는 거랑 관계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얘네들 맨날 부르짖는 게 노동자들, 뭐 장애인들, 뭐 약자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죠. 얘네 봐봐요. 어? 얘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도 나눠서 막 차별하는 애들이에요. 성남시가 복지도 많이 했어요. 민원 처리도 잘했고, 이재명 이 시장일 때. 근데 사람이라 보니까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많은 일을 했는데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일을 다 하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라고 걔네들은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한 일과 안 한 일, 그리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일의 선별에 그 현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공정함이 있었는지는 이건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약자들 괴로운 거는 관심 없어요. 장애인들 관심 없어요. 프랑스 혁명 있죠. 그것도 원래는 귀족들의 반기를 든 자본가들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부르주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귀족들의 반란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 프롤레타리아들이 뒤집어 본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 입진보, 급진보 이런 새끼들이 왜 혐오스럽냐면은 국민들을 뭐 계몽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계몽. 얘네들은 뭐겠어요? 또 다른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카르텔을 갖고 싶어 하는 새끼들이고. 이 새끼들이 힘이 커지면 개파질, 완장질, 친목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 세력도 미세먼지만한 새끼들이 지금도 그 지랄하는데 힘이 커지면 더 하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파악했으면 분석해야 되고, 분석 끝났으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무턱대고 폭탄 끌어갖고 자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 지켜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막 싸워야 된다고 장렬하게 그냥 사망해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욕해야 될 놈만 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뭐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 혼자 막 떠들었는데 그래도 되나 싶네요. 아무튼 두 번째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 중 일부 발췌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감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다연해서 맞지 않습니다.